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한 주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보다 명쾌하고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 부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전공대 유치 문제를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의 명사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전공대 부지가 지금 내일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있으나 봉인돼 있고 네. 이제 부지 선정 기준 네. 현재 진행 상황을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평가 기준에 대해 짐작들만 하고 있다가 네. 한전 영역사가 네. 구성한 부지 선정 배점 평가 기준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윤 기자가 기사를 써가지고 뭐 논란이 좀 많아서 이게 공개 안 될 내용인데 어떻게 기사가 됐냐 이랬는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공개 자료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제보를 접수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이 광주 전남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단 설립이나 운영 이 비용까지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났는데 저희들도 그걸 확인할 바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취재를 못했었는데 이 제보자가 갑자기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제보자가. 그 예. 부지와 관련된 지자체 지원 이런 부분은 원래 처음부터 없던 얘기였던 겁니까? 그 처음에 부지는 좀 어떻게 됐든 지자체가 이 부지 제공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 문제가 있고요. 이제 토지를 그렇게 대학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행정적인 지원 맨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지 제공 여기까지 처음 용어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그렇습니다. 됐는데 나중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됐다. 예, 그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가 갑자기 이제 이 설립 운영 지원 이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기자들도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사는 못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배점 기준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입수를 했는데 그만 분석 한번 해주시죠. 배점 기준을 들어보고 하면 평가가 들어가죠. 이제 이게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65점이고요. 2단계는 35점인데 이제 아까 잠깐 그 후보지를 6곳으로 압축을 이제 6곳으로 선정을 했는데 6곳 신청했는데 6곳 중에서 이 전남 3곳, 광주 3곳인데 한 곳씩 1단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1단계에서 네네. 총점이 65점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그중에 한 곳씩이라면 강주 하나, 전남 하나, 65점 배점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그게 65점이 들어간 게 이제 산학연 연계성, 뭐 인프라 활용성, 뭐 접근성, 뭐 물리적 환경, 그다음에 생태 환경 영향성, 그다음에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1단계 배점을 기준을 가지고 이 광주 3곳, 전남 3곳에서 한 곳씩을 선정하는 겁니다. 한 곳씩을 선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 압축된 2곳을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합니다. 2단계 심사는 뭐냐면 경제성인데요, 주로. 이게 부지 제공 조건, 그다음에 부지 조성, 그다음에 설립 지원 계획, 운영 지원 계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35점인데 이 35점에다가 1단계 심사해놓은 65점을 더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일단 1단계를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이 들어갈 만한 부지인가
이것이 1단계에서 보는 거고요. 네. 2단계에서는 지자체 니네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2단계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한전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었던 거는 2020년, 22년 그 개교를 목표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니까 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좀 지자체에서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의지를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가 없는데 네. 거기에 운영자금까지 지원 계획까지 점수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2단계에서는 그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배경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네. 그중에 이제 뭐 지자체 지원은 있을 수 있으나 네네. 부지 조성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네네. 경쟁적으로 붙여서 하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윤 기자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요. 그 광주 전남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 재정이 열악한데 지금 이제 좀 따져보면 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비용이 최대한 7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비용. 1년에 보통 운영하는 비용이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전원 무료입니다. 이 등록금 납부금이 무료고 이 세계의 어떤 노벨상급의 어떤 노벨상을 받은 어떤 석학들을 이 교수로 데려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한전에서 전체를 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전부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근데 지금 광주 전남이 이 한전공대를 어디다 유치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 한전공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한전이 최근 3년간 적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흑자가 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한전 내부적으로 이 한전 공대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를 지자체에다가 좀 분담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배점 기준을 보면 2단계 심사는 사실상 완전히 지자체에다가 네. 너네 얼마 내놓을래? 뭐 이 정도의 어떤 계획으로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한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좀 없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해 한 800억 정도 되는 운영 자금을 과연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 개교 초창기에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지 연구 인력들이 모이게 되고 연구 성과가 5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재정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치 경쟁에 뛰어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작년 기준으로 13% 정도.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고요. 나주 같은 경우도 25%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안정적인 그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한전공대도 유치를 하고 나서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어려운 지자체들이 이 상황 속에서 네. 윤 기자는 뭐 공개하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정보 이 정도까지 좀 출혈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그 일각에서는 뭐 지금 뭐 기천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자체가 뭐 2천억 이상 뭐 비용을 대겠다, 뭐 이런 지자체도 있다. 2천억 이상을 대겠다. 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제 소문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왜냐하면 이 제안서 자체를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는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2천억 이상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뭐 이제 기업이 무슨 뭐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굉장히 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일 발표를 하게 되면 네. 그 조건들이 공개가 될 거니까 내일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울산공대인가요? 울산과학기술원. 네. 이런 데도 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 네. 울산 그 유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울산과학위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그 법인화된 국립대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광주의 지스터처럼 그 국가 그 보조를 받는 국립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울산 유니스트에서는 지자체 지원 계획이라는 게 뚜렷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울산시에서 연간 100억 원, 울주군에서 연간 50억 원 정도, 합해서 150억 정도의 운영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5년 사이에 굉장히 2009년도에 설립된 학교라서 10년 동안 굉장히 비약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지원 계획이 뚜렷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한전공대는 포스코와 비슷한 사립대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한전의 그렇죠. 한전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출발을 하는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한전공대가 한 1,000명 정도 규모거든요. 학생 수가. 예, 학생 수가 1,000명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울산과학기술대가 지금 재학생을 보니까 한 3,400명 정도. 그다음에 포항공대가 한 1,7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전 카이스트가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포항공대 모델을 많이 지금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지은 대학이고요. 운영비도 물론 이제 포스코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운영비나 이 설립비, 운영비는 이제 울산과학기술대의 모델을 갖고 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학기술대는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한 150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억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져온 것 같고, 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항공대 모델을 가져온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말씀 들어보면 가장 한전 입장에 좋은 것만 뽑으려고 하는 느낌이네요. 네, 저도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인 부분이 입지 선정 발표도 내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고 울산 경상도 쪽에는 이제 뭐 포스코 포항공대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에는 한전공대를 유치해가지고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균형발전에서 그런 큰 시각은 보여주지는 않고 입지 선정에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전공대도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이렇게 경쟁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 대학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한전이라는 곳의 사립대학이네요. 한전이 소유하게 되는 사립대학일 텐데, 근데 아직 최종 영역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최종 영역 결과가 나오고 그걸 통해 그 밑그림을 보고 지자체가 어떤 지원 계획을 세우든가 해야 할 텐데, 지금 보면 최종 영역에 부지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이 포함된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광주 전남이 부지를 맨 처음에 어디로 하자. 둘이 만약에 합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문제입니다. 한전공대가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뭐 실사를 할 필요도 없고 영역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광주 전남이 이 부분을 합의를 못한 겁니다. 근데 합의를 못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이 이제 혁신도시에 대한 이제 뿌리 깊은 좀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혁신도시가 10주년 됐거든요.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가. 한전이란 공기업이다 이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광주의 입장에서는 이 전남 나주에다가 이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했지 않느냐. 광주가 그때 양보를 했으니까 전남이 이번에 한전공대 이 연구기관, 연구 중심 대학, 그다음에 연구기관은 이 광주가 인프라가 좀 더 좋으니까 광주에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제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는 거고요. 전남은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했지 않느냐. 지금 아직도 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전하고 한전공대가 같이 있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 지역도 발전할 거 아니냐.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 한전공대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어떤 지역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광주 것, 전남 것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좀 약간 잘못됐다. 그다음에 한전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했다. 그 한전에서 바라보는 목표라는 게 단순히 인력만 생산을 해서 한전에 우선 채용을 하는 사관학교형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발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산업 기술, 특히 지금 전지 분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전기 산업의 신기술들이 굉장히 요구가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력 매매 창구였고
그 전력 배분하는 그걸로만 돈을 벌어들이던 이제 수익 구조였었는데 네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신산업 기술을 보유를 해서 그 아시아의 그 중심 전력 그 사업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진행을 하겠다라는 뭐 측면에서 동부가 슈퍼 그리든 이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R&D 시설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그 한전 본사가 위치한 그 인근에 대학교를 유치해서 연구 인력을 모이게해서 산업기술을 보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재정 지원도 자신이 없고 부지는 그냥 지자체에서 받아서 운영자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내일 발표가 나면요. 저는 이제 가장 좀 이 부작용 부분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를 이 광주 전남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전공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공대가 우리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이 국가의 역량을 몰기는 지금 동부가 그렇습니다. 동부가 아쉽게 나왔는데 그런 아주 소중한 저희들 기회라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쟁하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광주 전남의 어떤 대표 어떤 상징으로 만들 것이냐 이 고민들을 이 양 시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광주 전남 지자체에 이제 보탬이 되는 거는 대학이 이제 안정화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산업기술이 발전을 해서 기업까지 유치가 인근에 유치가 돼야지 사실상 파급 효과가 광주 전남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심각한 그 유치 경쟁이 벌어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남으로 선정이 됐을 때 광주에서는 기업이 오더라도 그 광주에는 들어오지 않고 전남에만 유치가 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유치 경쟁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상생이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울산 과기원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0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학생도 학생이지만은 그 연구 인력들의 연구 성과가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S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각 연구 분야별로 대표 연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10년간 그 합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연구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울산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벌써 3군데 이상의 그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전공대 같은 경우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전력 분야에서는 한전공대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울산과기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지 분야를 육성 분야로 해놓고 신재생 에너지도 10년 전부터 이미 중점 연구 분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 세계 3위권 정도의 연구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근데 한전공대가 이를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IBS 연구단을 몇 개를 5년 안에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연구 정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만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한전이 어디에 결정해줘도 좋다 위치를 너희들 밑그림과 그림 어떤 지원 계획 어떤 대학을 만들 건지 아직 최종 영역 결과 아직 안 나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먼저 보여줘봐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정답이죠. 몇 년 전에 그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좀 사실 통합한 취지가 이런 때 좀 써먹으라고 통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광주 전남 상생과 관련된 입지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그 입지 선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지자체 지원 계획을 이 정도로 제시를 하는 게 적합하다. 무리도 안 되고 이러면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전이 그걸 검토를 해서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모양새가 좋았죠. 그렇죠. 광주 전남이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면 한전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만약에 광주 전남이 경쟁을 하지 않고 어느 한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에다가 정부 지원과 한전이 명백하게 지원을 해라고 했으면 이런 모양새가 취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근데 이제 이왕 일은 이렇게 벌어졌고 그다음에 또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이제 미래 얘기해보죠. 이종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전공대도 저는 이 울산과학기술대 못지않게 만들려면 초기에 정말 한전 아까 말씀한 한전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도 어차피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자체가 아주 초기 한 3년 동안에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전공대의 지금 설립 계획을 보면은 뭐 총장에게는 뭐 연봉 15억 원 이상, 그래서 뭐 노벨상 수상자급을 데려오겠다. 그다음에
교수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의 3배 이상, 연봉 4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처우를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계획만, 돈을 얼마나 쓰겠다는 것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연구 인력들은 실제로 울산과학원이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유수의 대학으로 들어와 있는 석학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교수들은 그 처우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연구 여건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가 얼마나 돼 있고 연구하기 얼마나 편한 지금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전공대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선도마차에서 이걸 이끌어줄 그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필요하긴 하거든요. 연구 입장에서. 근데 그런 분을 어떤 조건으로 연봉 10억 준다고 해서 옮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석학 수준이 되면.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그 운영 비용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게 한전공대가 한전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이 이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어떤 총장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보려합니다. 내 거여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말씀 오늘 들어보니 부지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문제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되고 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일 발표하고 나서 한 3개월 내에 이 한전공대를 어떤 식으로 이 대학 이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것이냐를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거를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단순하게 광주 전남이 이 한전 공대를 가지고 이제 부지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 지원 금액을 넣었는데 저는 이 지원 금액을 한전 공대가 이 설립에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대잖아요. 사립대인데 만약에 거기에 시도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시립대, 도립대 형태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운영상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추후 논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야, 니네들이 이 돈 이만큼 내놓기로 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하겠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자금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대로 쓰기보다는 좀 더 이 지역 발전,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 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데 좀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기 분야라는 게 이제 뭐 전기학과 하나에서만 지금 되는 건 아니고요. 예전처럼 뭐 전기를 배전을 해서 그 분배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뭐 전기과, 원자력공학과, 뭐 제어과 뭐 이 정도 세개과 정도밖에 안 필요했던 산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열 전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화학적이라든지 이런 융복합 분야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가 적은 숫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일 수가 있거든요.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전남 쪽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광주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스트를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교류를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 선정이 된 다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얼마나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그 박탈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발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내일 발표될 한전공대 입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도 못 해본 거게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앞으로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논쟁들을 지금 이 경쟁의 뜨거운 경쟁들을 좀 한전공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으로 만들 것인가에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가 이 광주 전남 상생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어떤 좀 철학, 개념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논란, 이 경쟁에 과연 승자가 누구냐? 이거 부지를 가져간 이 한전공대 부지를 가져간 곳이 승자냐? 저는 승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승자 아니라고 보고 단순히 이 한전공대 부지가 있는 것뿐이지 한전공대가 거기에 있는 것뿐이지 그 지자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전공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사업들. 정부 사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저도 언론사 있고 똑같이 중재자인데 우리가 이번에 내일 발표될 내용을 네. 어디가 승자다, 네네. 어디가 패자다 하는 네. 이런 논조는 보다는 네네. 해야 될 일이 많은 쪽으로 써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한전공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좀 왜 맨 처음에 이렇게 갔을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기자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네. 경마식 보도. 광주가 좀 앞서냐, 뭐 전남이 앞서냐,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부지는 전남이 앞서고 인프라는 뭐 광주가 앞선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던 비교 의적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막판에 오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결론의 승자는 누구야?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전공대와 관련된 뭐 제안도 좋고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목받아야 할 거라는 결론도 좋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정 교수님. 네. 광주 전남이 미래 먹거리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답을 정확하게는 못 내고 있고요. 다만 한전공대 이 전력과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몇 가지 지금 선택지가 광주 전남에 들어왔습니다. 상생을 통해서 이거를 네. 얼마든지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어느 광주 전남 한 지자체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산업 네. 거점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이제 단체장 분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유치 경쟁을 하시는 거죠. 네. 광주 전남은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이후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평가표를 저희들이 이제 공개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네. 뭐 반칙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은 결국에 광주 전남이 이 국가 사업을 어떤 공약 사업을 하든 국가 사업을 하든 손해만 볼 것이다. 절대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광주 전남이 이번 그 한전공대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서로의 어떤 상생 방안을 만들고 상생 규칙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전공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 나눠보니 중간 점검한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한전공대 유치는 우리 지역민들이 시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전이란 이 대학의 주체 주인공은 광주 전남의 털을 잡게 되는 또 하나의 손님이고 또 주인공입니다. 한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고 분명한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지원받을 건 지원받고 동의받을 건 동의받을 수 있는 모습이어야 더 나은 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나눠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사 탐구 시간입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시사본색에서는 오늘 양승태 전 대법관의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인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9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시죠? 네. 네. 이상규 민중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하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과 재판 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저희가 듣기에 40여 가지다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해 보자 하는데요.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재판이 크게 보니까 세 가지로 있었더라고요. 먼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라는 해산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그리고 뭐죠, 일본과 관련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대두가 돼 있는데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인 통진당 이 사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두 분에게 당시 국회의원이셨죠? 예, 맞습니다. 이걸 통해 지위를 잃으셨던 거고 하 변호사님은 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내란 음모 사건의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었고요. 정당해산 심판할 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 지휘하기 소송도 수행을 했고요. 네, 그러시군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죠. 음모 재판. 그때 이랬어요. 당시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언론의 보도도 보면 현직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국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했다. 이게 당시 보도들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이석기 의원 무슨 혐의로 구속됐습니까? 혐의가 이제 원래는 두 가지였죠. 내란 음모,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이 두 가지 혐의였고요. 이제 내란 음모는 1심에서 유죄가 됐지만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역시 무죄가 됐고요. 내란 음모를 무죄로 하는 대신에 정치적 거래를 해서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것을 유죄로 해서 지금 이제 9년형을 받고 현재 6년째, 7년차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란 음모 단어가 막 나오니까 복잡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떠냐, 하 변호사님. 네, 아까 그 기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공소사실에 적용된 것이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 법률 용어로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제가 규정되어 있고요.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혁명조직, 그러니까 그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지하혁명 조직 RO라는 게 있고, 들어봤다. 네, RO. 그죠. 네, 그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노선에 따라서 2013년 5월에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모여서 내란을 음모하고,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란을 음모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기소되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내란 음모라는 것은 아까 국토를 참전하고 표현하셨는데 국권을 물러날 목적이 있었다고 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른바 그 행동 형태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혐의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죄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쉽게 재판 얘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결과 말씀. 재판 결과는 이제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됐고 내란 선동만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내란 일으키자, 폭동 일으키자. 그럼 내란 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란을 하자고 얘기할 때 내란 선동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가 무죄인 상태에서는 내란 선동도 유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명의 대법관은 내란 선동도 무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음모가 무죄인 이유가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가 없었으면 내란 선동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 그 대법관 중에 3명이 내란 선동을 무죄라고 할 정도였는데 사실 2심에서 무리하게 유죄가 된 거를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제 유지시킨 그런 정치적 판결이었습니다. 우선 재판 결과 관련해서 약간 보충을 드리면요.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였는데, 기초 사실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는 없고, 그리고 특히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검사들이 이제 최종 의견 진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놀라웠었는데, 북한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마치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노선이나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말하다가 재판이 마무리될 쯤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위험하니까는 반드시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관계에서 처음에 했던 것들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음모를 무죄라면서 선동을 유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많은 법학자들이 다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님이나 한인섭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뭔가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발언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죄를 하느냐라고 했고, 특히 한국형사법학회학회장이었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는 이 선동죄 자체가 형법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넓은 구성 요건으로 처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이 유죄받은 건 그렇죠. 강연 내용인가요? 그렇죠. 90분 강연한 것을 선동으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고무 찬양으로 본 겁니다. 또 사회 본 사람도 내란 선동이 되었죠. 우리 시민들이 이럴 수 있어요. 뭐 강연에서 그 정복 발언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얘기를 했겠네. 그러니까 처벌받을 만하지 않겠냐, 아는 거 아니었냐 얘기할 수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들여다본다면? 네, 그 내용 자체는 당시에 이제 그 강연을 무슨 강연을 할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강연 내용에서 분명하듯이 정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이석기 전 의원이 국회에서 사자 종전 선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상하지 않은데 사자 종전 선언이라는 네, 말씀은 사자는 이제 남북과 네, 그 사자 종전 선언을 하자. 이번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그때 이미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예. 강연에서. 예. 네, 그 국회에서의 발언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연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발언을 했고 당시는 당원들이 모인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이제 뭐 좀 자세한 정세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당시 국정원 그 협력자가 녹음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그 녹음을 최초에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 처음에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 막 내란 음모를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 녹음 파일하고 녹취록하고 대조해서 재판 과정에서 해 보니까 400군데가 넘는 것이 전부 다 왜곡 조작이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그럼 이걸 개입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제 우리 양승태 구속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요 문건이 그 임종원 그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만든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간에 사법부가 어떻게 재판 거래했는지를 여기에 소상하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임종원 처장이 만든. 이제 요 뒷부분에 보시면 그 이제 상고 법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반대하니 청와대를 압박해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카드가 필요하다. 그 카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독립적 독자적으로 사법권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즉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만 해도 청와대에 압박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럼 지금까지 국정 운영 기조를 고려해서 재판했다는 거거든요. 재판 거래를.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재판 거래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버젓이 써 있습니다. 과거사 정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공립대학 사건, 기성회비 반환 사건, 키코 사건, KTX 승무원, 철도 노조, 정교조, 이 모든 사안들을 법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이게 헌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법부가 VIP, 박근혜, BH,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 김영하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렇습니다. 김영하 민정수석 업무수첩. 네, 업무수첩. 그러니까 비망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뭔가 그거는 일기 같으니까 사실 업무를 상세히 기재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에 6월 달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장과 함께 2번 회동을 했다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 전이거든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장이 이민걸 판사였습니다. 이번에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은 이 사법농단 사퇴할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 행정처를 끝나자마자 서울고등법원으로 와서 이 사건 재판을 하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나면 다시 법원 행정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이제 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하죠. 그건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당시 법조인들은 이 사건 강연을 갖고 내란 음모 유죄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재판장을 누구로 내려보내냐면 양승태의 오른팔인 법원 행정처에서만 쭉 근무해왔던 그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 이민걸 최측근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사건이
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에 배당이 되는데 항소심에서 예, 네. 그 배당되는 같은 달에 이민걸이 그 재판부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양승태가 보냈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 재판에서 내란 음모를 도저히 유죄로 할 수가 없으니 내란 음모는 유죄지만 내란 선동으로 9년형을 중형을 때리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기소실장으로 승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다른 이렇게 뭐 지시사항을 그 대외비 문건으로 할 필요도 없이 아예 재판장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직접 내려보내는 거죠.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의 재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과정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시기적인 건데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게 2013년 9월 5일입니다. 네, 첫 선고 공판이 2014년 2월 16일 몇 개월 뒤에 열렸는데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게 2013년 11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고 공판이 있기도 전에 법무부가 먼저 이 해산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이 판결도 나오기도 전에 해산을 정부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결정을 하기까지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격적이었고 그리고 2013년 8월에 내란 음모 등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왔었어요. 법무부가 TF를 꾸려서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시나리오로 기획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는 말씀하신 판결 선고가 안 나왔을 때 청구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판결 선고가 안 나오는데 결정을 해버렸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2015년 12월에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네, 정당을 해산하는 것으로. 헌재가요? 예, 네. 2014년 8월에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정당에서 대리인들은 이제 음모라는 건 100명은 어쨌든 무죄니까 뭐 설령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정당을 해산하겠느냐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심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2014년 8월부터. 근데 놀라운 거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4년 이제 11월 경에 연내 선고 이런 얘기를 무슨 모인 자리에서 합니다. 사석에서. 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 김영한 업무수첩에 보면 10월 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말을 합니다. 예, 요 대목이죠. 연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내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법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랑 유기적으로 해서 연내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선고기일이 2014년 12월 19일인데요. 2014년 12월 17일 수첩에서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날이 결과인데 예. 이틀 전에 결과를 이미 청와대에 알고 있다. 그리고 19일 나와 날 있습니다. 네, 선고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도 17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미 정당 해산 확정됐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확정됐고 다만 지역구 의원과 관련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소장이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그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더 남은 게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인데 뭐 예. 단어가 지위 확인 소송 좀 어렵습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간략하게 이거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그 헌재에서 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당시 5명이었는데요. 5명 국회의원 지위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그때 오병윤 의원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의원님도. 예. 그래서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 해서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게 됩니다. 네. 그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소송을 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송은 낼 다음 날 바로 그 이렇게 대외비 문건으로 네. 역시 이런 이제 비밀 문서를 만들죠. 이것도 법원 행정 처에서 만든 겁니다. 네, 네,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인정, TF라고 네, 이제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에 법률적 결론을 내리거든요. 네.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의 권한 없는 결정에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의원직 상실 결론도 헌법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근데 이 행정소송을 각하를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인용을 할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쭉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의 공소장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법원행정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장으로 그리고 담당 재판부에게로 이 의견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순전히 법원의 이익이나 뭐 이해관계 아니면은 뭐 국민 여론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경찰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검찰이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또 수사를 보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들은 법정에서는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이 법관들이 들어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법정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판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증거 부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한 번 재판에 그치지 않고 1심, 2심, 3심제를 두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국민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네. 한 건데 오히려 대법원이 그 전체 법원 이 재판 하나하나 관여를 해서 판결 결과를 뒤집어 엎는다거나 그 권력자,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구색을 맞춘다거나 이거는 너무나 커다란 일이고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이건 뭐 민주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기본적 사회 질서를 사실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은 이 전체의 몸통으로서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20일 그 자유한국당 그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여 투쟁력이 좀 없지 않냐? 라고 하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정치권에 지금 입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주요 공적, 탄핵 과정에서도 주요 공적은 내가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재판 개입과 이제 향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양쪽 관계에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세력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계속 야권 연대를 하면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건데 그러면 어디가 약한 곳이냐면은 통합진보당이 좀 더 약한 고리고 좀 더 이제 민주당은 의원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 통합진보당을 노려서 네. 내란 음모 사건도 준비를 하나하나 했던 거고 그리고 당해산, 의원직 박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1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정조준해서 그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사실 독재 정권에서도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이런 폭거를 일으킨 거다.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청구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종북무리의 광풍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억 더듬은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조금 친한 예컨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종북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성소수자까지 종북이다. 뭐 이렇게 너무 웃긴 말들. 대통령도 종북이다. 문재인 대통령 종북이고 통합진보당과 이제 연대를 했던 민주당도 종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온 사회가 정말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어떤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다 국가법을 적용해서 이제 뭐 통일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 뭐 신은미 씨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많은 강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종북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기소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 우리 사회의 이분법 민주주의에서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배제를 하는 그런 이분법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우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죠. 통진당 그 재판 그 사건 이후에 결국 기억납니다. 우리 사회의 블랙리스트라든가 세월호 문제를 또 어떻게 보면 또 몰아가고
또 5.18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네, 이물련 그렇습니다. 행진곡 절대 못 부르게 맞습니다. 박승춘 전 예, 보훈처장이 했고 민간인 사찰 이뤄졌고 이것들도 지금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질주한 거죠.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하나 없애고 나니까 네. 기고만장해져서 그 박근혜 국정농단이 무서운 속도로 전 사회로 퍼져나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김기춘과 관련된 어떤 여러 혐의나 이런 내용들에 적시돼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다 고발을 했고요.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이 기소가 되어서 유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월호라든가 뭐 이런 데 관여되어 있는 인사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 연극이나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일체 지원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위헌이 되는 거를 못하게 한다거나 공연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것 또한 많은 거네요. 워낙 적폐가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죠. 그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나고 특히 통진당과 관련해서는 잘 진실 규명이 될지 않았는데 여전히 더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종북의 흔적이 네. 종북몰이의 흔적이 남아 있고 사회적 배제와 혐오 이것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단순히 당시에 그 이 종북몰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 몇몇을 그 이제 죄를 묻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분명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황교안은 촛불에서 쫓겨난 세력이잖아요. 국민들의 쫓겨난 세력인데 그 세력이 버젓이 와서 내가 해산시켰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대구에서 그것도 하는 것은 정말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의지의 표명을 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철지는 지역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종북몰이 이런 걸 해서 어떤 새로 결집을 해서 뭔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다시 하겠다. 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행위를 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런 얘기가 또 올 수 있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있고 특히 광주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5.18과 관련해서도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여전히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 질식은 혐오와 배제 이런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것을 반드시 규명하고 가야겠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해산되고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하신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통합진보당 사건을 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통합진보당이 때로는 잊혀질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정치 권력이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를 어떻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그 독립해서 판단해야 된 이 사법부까지 어떻게 전부 다 이 광풍 속에 휘몰아 넣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다시 상식이 통하고 누구나가 억울한 사연이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이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재판거래 사법농단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도 명예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모든 생산적인 논의를 삼켜버리는 어떤 단어 같습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고질병 같고요. 이번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모든 적폐를 없애고
우리 안에 이념적 갈등 속에 무조건 죄를 덮어씌우는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